자, 그러면 미국의 판례, 미국 판례 읽기, 판례 읽는다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판례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판례 읽어보셨어요? 리즈닝 하는 게 좀 구체적이고 사건을 그 판례로서 자체가 이제 법리를 만드니까 우리나라는 분량부터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 맞게 맞는데 역시 그 미국은 이제 성문이요 뭐 판례일 거예요. 판례 한마디로 불문법의 국가니까 판례가 법이 될 수밖에 없죠. 커먼러라는 게 기본적으로 영국으로부터 전수받은 거고 사실상 뭐 1600년도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재판을 했고 그 재판이 뭐 1심은 다 미국 내에서 했고 2심은 다 영국으로 또 갔어요. 영국으로 간 케이스는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대부분 미국의 판례는 뭐 영국의 오래된 판례가 기본이 됐고 현대에 와서 좀 모디파이가 됐죠. 미국식으로. 기본적으로 미국의 판례는 한국과 좀 다르고 기본적으로 정형화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다는 뜻은 로스쿨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이제 아이락 기준이죠. 아이락은 아니죠. 아이락. 뭐 C락이랑 아이락이랑 비슷한 건데 시험도 다 아이락 기준으로 시험 봐야 돼. 그걸 써야 되니까. 오늘은 맛배기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라는 게 우리 같은 성문주의과에서는 법이라는 건 우리가 도로교통법상에 누가 이제 교통위반을 했다. 그럼 제일 먼저 판사가 보는 게 뭐예요? 변호사 보는 게, 판사나 변호사가 보는 게 물론 사실관계는 중요하지만 법조는 그죠? 도로교통법 제1조에 의거해서 그죠? 처벌도 한다든지 벌금도 매기고 그러지만 미국은 그게 조문 찾아보는 게 아니고 유사한 케이스를 찾아봐야 돼. 다르죠? 유사한 케이스. 그러니까 법률은 이제 기본적으로 케이스에서 법률을 구성하는 것은 한국 같으면 그냥 법문이죠, 법문. 제 몇 조, 몇 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커먼업과는 룰이 있어요, 룰. 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룰이 뭐냐. 룰을 또 구성하는 게 또 구성 요건이 있어요. 엘리먼트가 있어요. 룰과 엘리먼트를 기본적으로 파악해야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rules and element이죠. 룰과 구성 요건을 봐야 되고 또 실제로 변호사 시험에는 룰과 엘리먼트를 다 이해하고 다 외우지 않게 되면 시험 보기 힘들죠. 그죠? 다 외워야죠. 99% 외워야 돼. 1% 하나 못 모르더라도 그죠? 변호사 시험, 바 시험 지금 대부분 보는 학생들은 우리 지금 나와 있는 한림에 나와 있는 학생들은 그제 좀 다 떠났습니다만 이제 지도를 쭉 하고 있는데 하여튼 거의 100% 다 외워야지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맞죠? 그 과목도 알다시피 과목도 LLM 가게 되면 뭐 과목 해봐야 한 대여섯 과목 배우나요? 제대로 하는 게 나머지 한 10과목은 다 별도로 개별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룰과 엘리먼트를 다 외워야 돼요. 그게 이제 핵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아주 간단한 얘기죠. 이제 에글과 베이커라는 사람이 이제 옆에 하는데 네이버죠. 근데 어떻게 말다툼이 있어가지고 베이커가 에글을 주먹으로 쳤어요. 그럼 어떤 법리적인 우리나라 같은 뭐 폭행인가요? 폭행. 죽었으면 치사고 또 의도가 없었으면 과실치사가 된 거고. 그리고 여기 같으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은 그냥 폭행, 폭력 두 가지가 있죠. battery and assault.
이건 배터리를 친 거니까. 이제 어설트는 이제 오퍼레이션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유를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인텐셔널하게.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법의 원칙인 거예요. intentionally 되고 unpermitted, harmful offense touching of the person가 나요. 한마디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죠? 또 허락 없이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몸체, 손을 대는 거죠. harmful offense니까 해롭고 공격적이고, 그죠? 그렇게 하는 터칭이 이제 바로 배터리죠. 그 배터리 구성하려고 그러면 그 엘리먼트가 완벽해야 되고 이 중에 하나라도 없게 되면 뭐예요? 미싱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가 구성이 안 되는 거죠. 민법상에 죄가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베이커가 의도적으로 에이블을 주먹으로 쳤고, 그리고 또 에이블은 실제로 뭐예요? 치도록 허락도 하지 않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배터리 구성하는 거죠. 폭력이 구성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케이스를 읽더라도 이 브리프 작성할 때 중요한 게 우리가 이슈가 뭐냐, 룰이 뭐냐,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되느냐, 리징이 뭐냐, 폴딩이 뭐냐, 이거 다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걸 잘 꽂게 되면 에세이도 잘 쓰고 MPT도 잘 할 수 있고, 그걸 흡연이 내레렌트는 안 돼가지고 그냥 사실상 1년은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와가지고 여기서 새로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겨우 알아서 시험 보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LLM 과정이 우리의 반시험 목표는 아니지 사실. 전문 분야, IT라든지 휴먼 라이트라든지 같은 특수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미국법을 알기 위해서 왔는데, 대부분 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케팅 목적으로 미국 오스쿨에서 이제 외국 학생을 유치해서 변호사 시험 자격을 줄 수 있는, 그것까지 이제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거죠. 처음에 동기는 그게 아니지. 그 다음에 이제 transfer intent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A가 B를 쳤는데 C가 맞았어. 그러면 B는 뭐예요? 안 맞았죠? A가 봐요. A와 B와 이제 아규먼트가 있었는데 B가 A한테 화가 나서 뭐예요? A를 치려고 했는데 얼굴은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잘못 맞아서 엉뚱하게 C한테 가서 C가 맞았어.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쳤는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이게 맞았어. 그거 희한하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떨까요? 자, 찰리가 C가 베이커한테 폭력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핵심인 거죠. 분명히 그 배터리의 핵심은 구성 요건에 인텐션이 들어가 있어요. 인텐션. 의도적이 아니잖아요. 의도적인 게 아니잖아요. 찰리한테 쓰는. 근데 엉뚱하게 맞은 거죠. 근데 이 미국의 영문법의 커먼은 뭐예요? 그말로 B를 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이게 트랜스포로 하는 거예요. 트랜스포 인텐트죠. 트랜스포 인텐트야. 이게 B한테 인텐트가 전가되는 거죠. 임퓨테이션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래서 transfer intent인 거죠. 그래서 X가 try to commit intentional tort, such as battery against Y, accidentally commit against G, G would be able to hold X를 나요. 똑같아. 그리고 intent가 제 3자한테 전이가 되는 거죠. transfer. 이 룰 자체는 뭐 아주 고전적인 룰이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A와 B의 소위 폭력 사건이 발생됐는데
항상 그래. 형사적인 문제도 민사적인 문제도 시작은 뭐죠? 핵심은 죄가 있느냐 책임이 있느냐부터 시작되지. 그러면 엘리먼트가 있느냐 없느냐 찾아봐서 있다. 그러고 나서 뭘 우리가 또 얘기해야 되는 과연 면책 요건이 존재하느냐. 형사적인 문제나 민사는 똑같아요. 면책 요건 이뮤니티, 셀프 디펜스가 있느냐. 내가 이게 그걸 봅시다. A와 B가 어느 날 싸움했어요. A가 뭐죠? 갑자기 총을 꺼냈어. 그래놓고 원한의 목소리 어떻게 됐어요? 머리에 대고 주위에다 했어. 쏘겠다. 그랬더니 베이커가 뭐예요? 주먹으로 A를 쳤어. 결국 그 목적이 뭐냐면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뺏기 위해서, 그죠? 이탈시키기 위해서 주먹으로 탁 치니까 총 나왔어요. 치는 게 뭐죠? 인텐션이 있지. 그리고 타칭이 있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당연하게 폭력이 해당하죠. 폭력이 해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셀프 디펜스지. 셀프 디펜스가 존재하잖아. 그 면책 요건 존재하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셀프 디펜스의 면책 요건은 뭐예요? A person allowed to use reserve force. 그러니까 합리적인 힘을 가해야 돼. Prevent another from, 그죠? harming him. 자기를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무력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거를 self defense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상하는 힘을 해야지. 그거보다 더 높은 힘을 강하게 되면 그거는 위법 반응이죠. 예를 들어서 총을 들었다, 망치로 머리를 쳐서 죽였다. 또 칼로 찔러 죽였다. 이건 지금 상당히 로리건이니까 총이 장전된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태지. 이런 경우는 조금 정당방위가 조금 높아질 수도 있어요. 조금 주목을 하기는 조금 정도가 낮을 수 있어요. 조금 흉기를 써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에 대한 제도가 잘 안 되어 있잖아요. 미국은 정당방위 정의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제 커머더에 냉정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 엘리먼트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뭐죠? 면책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 어떨까요? 배터리에 대한 엘리먼트는 뭐냐? 일반적으로 돈이라는 사람이 엘렌을 싫어해요. 그러나 돈이 엘렌한테 bom을 던졌어요. 폭탄을 던지는데 사실은 엘렌한테 그렇게 엘렌이 다치길 바라는 건 아니죠. 그냥 좀 겁만 주려고 했는데 일단은 뭐예요? 엘렌한테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발 밑에 터져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게? 엘렌한테 배터리 해당되느냐? 생각해봐요. 자, 폭탄이 떨어져서 파편이 내 몸에 박힐 수도 있고, 이 문제는 지금 폭탄이라는 어떤 물건이 한마디로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너네 여자친구 엘렌의 발 밑에 떨어진 거야. 그 여성 입장이 뭘까요? 공포심이 있지. 이거는 한마디로 배터리뿐만 아니라 어설트까지 해당돼요. 어설트. 떨어진 순간 공포의 원인 속에서 immediate operation입니다. immediate danger of operation. 이거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쉽게 얘기하게 되면 6개의 구성 요건이 있어요. intentionally 존재하느냐, unpermitted, offensive or harmful touching of the person above another. 이렇게 6가지가
다 들어가야지만 이 요건이 성립되겠죠. 이것을 하나씩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바로 커먼러의 케이스를 읽고 분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인텐션이 존재하느냐 보는 거죠, 판사가. Does not intend to hurt.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의도는 아니었다. 의도는 없었다. 하지만 허락은 없었고, 그렇죠? 허락 없었죠. offensive는 harm하죠. touching하죠. person another. person of another.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 person of another.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엘린이죠. 인텐션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들어가요. 자, 그 서로는 첫 번째 엘리먼트는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보세요. Don't sincerely does not intend to hurt Alan in any manner. 어때요? 어떻게 인정하죠? 자, 인텐션한 미는 뭐죠? 자, 이게 이제 배터리의 조명법이 하나인데 defendant is substantially certain of the consequences.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명확한 결과를 우리가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the contact with the plant will occur. 폭탄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탄이 엘렌의 발 밑에 떨어지면 당연하게 누가 보든지 그것이 터져가지고 파편이 다리든 어디 몸에 박힐 수밖에 없는 substantial certainty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건 본인이 의도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그건 입증돼요. 그게 바로 이제 substantial certainty test라고 하죠. substantially certain of consequence. 한마디로 플랜티크가 몸에 다치지 않다 하더라도 그건 뭐 아무 소용없어요. 일단은 substantial certainty test. 어떻게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뉴욕 양키라든지 하여튼 반대파의 베이스볼 게임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이제 서로 이제 팀이 갈라지니까 한쪽 펜스 건너편에서 한 사람이 맥주병을 던졌어요. 상대방이 맥주병 무게가 있어. 맥주병이죠. 던지면 그게 뭐 10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겨우 펜스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상당 부분 90% 이상은 누군가 그쪽에 그 관객 중에 한 사람의 몸에 맞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죠. 던지는 게 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obsession certainty 하시더라고요. 그건 내 인텐셔널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인텐트가 만족될 수밖에 없는 법적 그런 결과를 위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하이퍼에서 얘기했던 엘렌의 발 밑에 떨어지는 폭탄 자체가 의도하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은 결론은 배터리의 엘리먼트를 만족시키는 결과에 해당되고 따라서 어떻게 돼요? Don't is liable to Allen potentially. 되겠죠? 재밌죠?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포 causa mortis, gift causa mortis. 한마디로 죽음에 임박한 자가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유언으로 남긴 물품이죠. 물품은 퍼스널 프로퍼티에 해당하는 거죠. 한마디로 리얼 프로퍼티는 해당되지 않고 퍼스널 프로퍼티. Friend Georgia riding together in the automobile. 한마디로 여행을 같이 하다가 Friend driver죠. 조지가 passenger. 플랜이 lose control car crash. 해가지고 조지가 결국 어떻게 돼요? 이제 상해를 입었지 않죠? 플랜이 뭐예요? 상해를 입고 죽음 단계에 있었어요. 친구니까 플랜이 뭐예요? 내가 이제 상해를 입고 죽음이 임박했도다 따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monthly savings 저축 계좌 명세서를
이게 있어요. 꺼내가지고 보니까 25,000불이야. 조지한테 이걸 주느라. 그리고 프렌이 죽었어요. 이 상황에서 보게 되면 프렌이 유언장을 작성해서 이렇게 집행한 게 아니야. 그렇다고 뭐 25,000불의 주인공은 누구냐? 죽으니까 죽기 전에. 죽임에 임박해서 우리가 상대방한테 주는 것은 코자 모티스. 코자 모티스. 모티, 브란스가 있죠. 코자. 모티는 죽음이라는 뜻이니까. 죽음을 원인으로 한 선물. 마지막 선물이지. 마지막 선물. 마지막 선물은 키스가 최고죠.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은행 계좌를 통해서 25,000불 받는 것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이제 커먼의 오랜 전통이죠. In the law of property, 이제 재산법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testamentary gift of property. testamentary gift는 주로 이제 유언장을 통해서 가족이나 친족이나 친구들한테 재산을 어떻게 돼요? 증여하는 거죠. 유언장을 통해서. 유언장을 통해서, 유언장은 한마디로 뭐예요? testamentary gift, testamentary gift. 한마디로 유언장이 없는 경우는 뭐예요? 유언장이 없는 경우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유언장이 없이 한다. 그냥 상속 절차를 밟으면 되잖아요. 상속 절차. 유언과 상속이 민법의 이제 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미래엔 트러스트하고 따로 떨어져 있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기프트 코자 몬티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기프트 오브 퍼스널 프로퍼티. 그러니까 개인용품 주로 이제 돈이나 주식이나 자동차나 이런 거죠. 퍼스널 프로퍼티죠. 주로 이게 도노가 유증자죠. 당시 죽기 전에 유증자가 자기의 죽음이 임박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까운 친구들한테 재산을 넘겨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넘겨주는 방법이 보통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딜리버리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은 부동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동산을 상대방한테 넘겨주려고 하면 포크레인으로 집을 파가지고 그걸 그 사람한테 갖다 주니까 빌딩이 있어. 그죠? 삼성 빌딩이 있어. 삼성 빌딩을 저기 부산에 있는 아들한테 주려고 하면 불도저로 빌딩을 파가지고 들고 거기까지 옮겨가요. 어떻게 돼요? 등기. 그렇죠. 등기 전지 중요하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법률상 등기에 서명을 하고, 그죠? 그럼 이전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딜리버리가 현존하느냐, 내가 받을 의사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여기서 뭐예요? 자동차를 내가 줄 때는 자동차를 미국 가서 들지는 못하지만 포크레인이 들어서 갖다 줘요. 그렇지 않으면 심볼릭 딜리버리라 해가지고 자동차 키를 줄 수도 있고 자동차 등록증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 키를 주더라도 그게 심볼릭이에요. 딜리버리. 내 소유권을 당신한테 주겠다. 그럼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자동차 구청에 가서 실제로 인감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 같은 게 어떤 거가 intent to pass title immediately 한마디로 즉시 자기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어야 돼. 저 25,000불에 뭐죠? 통장. 두 번째 personal property. 통장은 personal property. 그 다음 made by donor. 그죠? 프렌이 죽기 전에 한 거니까 donor. 어떤 경우에 죽음이 임박해서 in contemplation of imminent death. 죽음이 임박해서 그 다음에 돈이 수중자 돈이한테 넘겨주는 목적으로 그리고 나서 뭐예요? 넘겨주고 바로 죽어야 되겠죠. 죽는 경우
이건 합법화돼. 기획특허사 모두. 예. 그게 이제 이렇게 각 시츄에이션마다 그런 구성 요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특수한 경우는 이렇게 따로 이런 구성 요건을 둬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해서 25,000불을 어떻게 제대로 된 합법화된 증여물이냐, 그죠? 당연하죠. 우리 앞에 따져보게 되면 어떻게 한마디로 인텐션이 있었다, 죽기 전에, 그리고 퍼스널 프로퍼티다, 그리고 죽음에 임박했다, 그리고 실제로 팬이 죽었다, 그리고 실제로 상대방이 조지가 그걸 받았다. 결론적으로 합법적인 증여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딜리버리라는 게 중요하죠. 딜리버리. 이제 이게 부동산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나오는데, 부동산입니다. 관련해서도. 내가 이게 실제로 내 소유물을 상대방에게 줬는지 아닌지는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그렇죠? 법적으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딜리버리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의 방법은 뭘까요? 매뉴얼 or 액션 딜리버리가 제일 중요하죠. 매뉴얼 액션 딜리버리. 자, 노트북 같은 경우는 간단해, 이걸 다 줘버리면 끝나는 거야. 줘버리면, 자, 너한테 이거 줄게. 열심히 공부해. 로스쿨 간다면서 줄게. 그럼 제일 간단하지, 이거. 근데 이보다 크고 뭐 이렇게 무게도 있고 그러면 이게 넘겨주는 게 복잡하거든. 어떤 절차가 필요하느냐. 그죠? 자, 매뉴얼 액션 딜리버리는 뭐 간단한 거죠. 그래서 뭐 통장 줘버리면 되니까, 여기서는 한마디로. 서로 이제 심볼릭 딜리버리 할 수 있는데, 심볼릭 딜리버리가 뭘까요? Donor give donee something representative of underlying property. 한마디로 뭔가 뭐요? 상대방한테 좀 상징적으로 대표가 될 만한 것을 그 물건의 대표성이 있는 것들. 그죠? 이걸 함축해서 이걸 볼 수 있는 것. 이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했던 라이팅 다큐멘트. 서류를 준다든지, 문서를 준다든지, 등기 권리를 준다든지, 그죠?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건 뭐예요? SRB 오너십을 소유권이 명시된, 그죠? 프로퍼티에 대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명시된 서류 주는 게 제일 낫지요, 그죠? 중요하지. 이것도 물품의 등록이 법제화되어 있다 그러면 시리얼 넘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메이커가 있으니까 삼성, 시리얼 넘버, 소유자가 노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한테 넘기겠다 하는 서류를 해서 넘겨주면 이건 여기 있다 하더라도 결국 소유권 누구한테 있죠? 가는 거죠. 똑같아. 그래서 valid symbolic delivery in contemplation of imminent death, therefore George take the cash in the account.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법은 룰로 구성되어 있고, 룰은 구성요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걸 또 알라 그러면 한 6개월 걸려. LN에 가려면 이게 그렇구나. 이제 제대로 하려면 여기서 하게 되면 뭐 10분이면 다 하게 되지만, 그러면 여기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 LLM도 서로 헤매죠. 서로 몰라. 그러니까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JD 학생들은 또 1, 2년 헤매지나, 거기도 1년 헤매니까 자기 바쁘니까 뭐 LLM도 뭐 서로 말할 시간도 없고,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JD만 자기 LLM도 한 1, 2년은 그냥 LLM은 그냥 1년 그냥 갔다 놀다 오는 거고, JD는 2년부터 대충 이제 감을 잡으니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케이스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케이스는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커먼로의 잔재죠. 커먼로라는 게 또 커먼로를 설명하려면 한 학기를 또 내가
커먼 라인. 여기서 간단하게 커먼으로 되어 있지만 커먼 헤리티지. 커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제가 얘기한다 그러면 아규멘테이션의 한마디로 아규멘테이션. 한마디로 피고와 원고의 사이에 끊임없는 주장들, 끊임없는 주장들의 연속. 이 커먼러의 핵심이죠. 에세이 쓸 때나 MPT 쓸 때나 커먼러의 핵심은 뭐예요? 아규멘테이션이죠. 그 주장들을 우리가 계속 이해하고 판결을 할 줄 알아요. 판결해야 돼, 판결. 우리가 소장을 보게 되면 한쪽 원고의 소장도 있지만 피고의 소장이 있어요. 피고는 원고의 소장 내용에 대한 반격이고 또 원고는 그 다음에 피고의 소장을 보고 또 반격하고 반격. 아규멘테이션 연습이죠.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커먼로의 개념이라는 건 결국 그런 전통이 있다. 그죠? 그런 아규멘테이션 전통의 총집합이죠. 이게 바로 이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다 케이스를 보게 되면 다 고등법원, 우리나라 같은 고등법원 이상들이죠. 하급심에서 판결되면 사실심이니까 별로 아무 관계없어. 그게 결국 어떻게 사실심이 항소심으로 넘어와서 법률심으로 바뀌는 거죠. 법률심은 우리가 법률법은 뭐는 그게 룰이 있고 엘리먼트가 있는 거죠. 근데 하급심은 그게 없어. 하급심은 대부분 다 사실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은 룰로 구성되고 룰은 엘리먼트로 구성되고 그래서 대부분 다 로스쿨에서 읽고 있는 케이스들은 주로 애플렛 케이스가 항소심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죠? 또 당사자 간의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그죠? 법률 심사 내용들이 언급했다. 그런 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적 분쟁에 대한 내용은 뭘까요? 결국 이제 원고는 이제 피고에 대해서 분쟁을 하겠죠. 법적으로 분쟁을 하게 되는데 과연 법의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그 규칙의 룰의 구성 요건의 의미는 뭔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따지게 되는데 어떨까요? 먼저 법원에서 우리가 따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될까요? 법원을 하여금 룰을 적용하죠. 그다음에 그 룰의 구성 요건을 완전히 적용하도록 우리가 원고나 피고가 그 사건에 대해서 리걸 리서치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나온 사건들을 우리가 사이트 해가지고 그 사이트 된 내용들을 우리가 엘리먼트를 분석해서 우리 사건에 유리하게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또 단결을 가하겠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룰과 엘리먼트, 소위 규칙과 구성요건 자체가 항소심에서 하는 사건에 대한 핵심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게 결국은 이게 로스쿨에서 나오는 케이스북 자체가 다양한 이런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들을 각 과목별로 잘 분석해가지고 이슈가 뭐냐, 룰이 뭐냐,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되느냐, 리즈닝이 어떠냐, 홀딩이 뭐다, 이것만 잘만 풀려만 하게 되면 이제 빨리 커먼을 이해하고 적어낼 수 있고, 페이퍼를 작성한다든지 그리고 메모를 작성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케이스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모리나 달라미, 아모리 vs 달라미. 이 케이스는 이제 굴뚝을 청소하는 소년이 우연치 않게 이 굴뚝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으니까 굴뚝이 쭉 나오죠.
안에 검은 때가 많이 끼니까 그 안에 이상하게 뭐 우리가 보석을 발견했어요. 보석이 이제 한마디로 반지지 반지 발견했는데 그걸 골스미스한테 감정평가해서 보냈는데 뭐예요? 돌려주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골스미스한테 이제 손을 쥐게 했죠. 어린애가. 그렇다고 그러면 소년이 우연치 않게 굴뚝 청소해가지고 들어가서 우연치 않게 발견한 남의 습득물, 이게 물건이죠. 남의 물건이지만 누군지 모르죠. 퓨어 오너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걸 습득해가지고 자기 일단 가졌어. 그걸 감정평가를 보석이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그 골스미스에서 보석장에서 그걸 가져버렸어. 안 주고 어린이를 깔았어요. 어떻게 된가요? 보통 이제 발견물을 틀어보라 하는데 불란서만은 틀어보는 디스커버리, 그죠? 디스커버리는 또 그런 뜻인데 이 케이스예요. 케이스가 킹스 벤시죠. 1722년도 커먼 영국에서 있었어요. 아메리카라는 케이스죠. 이 커먼러의 전통들이 미국에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미국에서도 로스쿨에서 이런 전통을 그대로 이어서 케이스에 그냥 배우고 있어요. 영국과 미국은 한 나라다. 지금은 뭐 이렇게 한 나라였지만 한 나라죠. 자, 이제 원고가 이제 애가 결국 뭐예요? 발견했죠. portuguese 청소하다가 골스미스가 이제 보니까 무게를 재는 대del측하고 그 뭐예요? 보석이죠? 반지 안에 있는 스톤을 빼버렸어. 빼고 그냥 돌려줬어. 이 소녀는 뭐예요? 당연하게 반짝반짝하는 거 보고 줬는데 빼버렸어. 이 세공하는 사람이 뺐죠. 그래놓고 이제 뭐예요? 마스터한테 돌려주면서 뭐예요? three halfpence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얼마 안 되니까 너 이거 먹고 떨어져. 응?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이 소년이 뭐예요? 거부했죠. 이건 싫다. 그러고 뭐예요? 돌려달라. 그런데 뭐예요? without a stone, 한마디로 보석 없이 보석이 박혀야 되는데 그 소켓에 보석을 빼버리고 그것만 그냥 껍데기에 넣어버렸어요. 그럼 열받죠. 소년도 이게 머리가 좋아. 1722년도면 야 이게 셰익스피어 탄생 이후에 조금 이후에 그래도 1722년도는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예요? 왕조 아닙니까? 거의 뭐 미개적인 왕조 시대. 이러한 이 판사의 이런 식견과 이런 판단들 이게 국가가 앞서가는 거지 한마디로. 이런 리즈닝 자체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 같은 뭐죠? 꼬마야, 이거 가지고 아이색 안 부은 거야? 뭐 사먹어라. 사탕이나 하나 사먹고 가. 40만 원씩. 이 소년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in trouble against the master, those point one 한마디로 마스터를 상대로 해서 이 내가 찾아낸 그저 발견한 그 반지에 대한 소위 권리는 누구한테 있느냐? 법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So the find of a jewel should, though he does not by such kind require absolute property ownership. 한마디로 뭐예요? 거기서 발견하는 것. 소년이 그 취미에서 한마디로 북쪽에서 찾아낸 청소하다 가다가 찾아낸 반지 자체는 뭐예요? 절대적인 혹은 그런 소유권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소년한테. 하지만 뭐예요? 실제적인 주인 외에는 자기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적인 주인이 나타나면 그 사람 거지만 실적인 주인이 나타나기 전에는 자기 거죠. 그 뜻은 뭐냐면 내가 길 가다가 100만 원 주셨어. 경찰에 맡겼죠. 나 여기서 서초동 지나가다 100만 원 주셨다. 경찰에서 뭐예요? 공고를 하죠. 서초동 몇 번지 일대에서 누구누구가 100만 원 주셔서 지금 보관 중이니까
실질적인 주인은 와서 소명하고 찾아와시오. 1년이 지나서 찾아가지 않아. 그러면 뭐요? 그 사람은 주는 거죠. 그 습득물을 습득한 소위 돈을 습득한 사람은 주는 거야. 그것도 같아. 이것도 실질적인 주인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뭐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두 가지가 있겠죠.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실적인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true owner, true rightful owner 외에는 사실은 퀸에서 쉬워 보이죠. 애한테, 소년한테. 그리고 실적으로 계속 반지를 돌려주지 않으니까 이거 돌려주지 않게 되면 뭐죠? 기본적으로 그 스포켓이라는 게 반지의 형태인데 형태로 보이는 그 반지 아니에요? 반지? 그 구조물이죠. 그 구조물 자체를 보게 되면 실제로 반지의 가치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걸 따져가지고 우리가 손해배상을 준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그래서 major of their damage. 그리고 또 실제로 가장 finest 같아 품질이 우수한 형태의 포석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Who had a better right to the job? 누가, 이 문제는 뭘까요? 누가 보석에 대한 보다 높은 권리를 갖고 있느냐? superior right이죠, superior. superior죠. absolute right는 아니에요. absolute right는 누구한테 있죠? true owner한테 있죠. 그 외에는 누구한테? superior right는 누구한테 있냐? 그건 뭐 A한테 있는 거죠. 여기서 뭐? His right was superior to the defendant's Goldsmith. 뭐예요? His right was superior. 되죠? The defendant claimed his right was superior to the plaintiff's right. defendant 그 주장하겠죠. 그리고 뭘까요? It is certain plaintiff sought to convince court of the one. 그리고 이제 원고가 변호사를 통해서 뭘까요? 주장한 거죠. 실적으로 finder of job. 자, 보석을 발견한 자는 뭐예요? 고리를 행유한다. 그죠? 실적인 주인 외에는 그죠? 누구보다도 높은 원죄의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추모에 대한 우연히 습득한 습득물에 대한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실적인 소유자 외에는 내가 이제 습득한 자가 슈퍼리어 타입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슈퍼리어를 말할 수 있죠. 슈퍼리어. 슈퍼리어 2, inferior to, 슈퍼리어. 보다 높은. 이게 이제 프로퍼티 공부하게 되면 이렇게 S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딩을 하게 되면 what did the court do? 어떻게 됐죠? 법원이 어떻게 했어요?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법칙을 채택함으로써 보석을 발견자는 그죠? 실적인 오너 소유자 외에는 슈퍼리어 타이틀을 줍니다. 무슨 뜻이죠? 그게 이제 1722년도에 마무리되는 케이스예요. 상당히 아주 오래된 케이스, 커먼 케이스인데 상당히 우리가 민법의 어떤 기초를 우리가 다지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손해배상은 뭐로 해야 되냐? 그래서 monetary damage. 결국 뭐 보석 수돈을 안 주니까 손해배상 해야 되겠죠. 주문은 끝나는데 손해배상 방법은 뭐죠? monetary damage. 우리가 이제 damage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커먼의 데미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consequential damage, incidental damage, punitive damage, nominal damage, capital damage, 그죠? 이런 것처럼 말이죠. monetary damage. 이게 많아요. 이걸 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특히 여기서 이제 금전적인 손해배상이니까 그건 뭐예요? 실질적인 actual damage죠. 실제로 그 finest
와체, 주어이니까 정말 그 고속 반지가 갖고 있는 가치를 그대로 우리가 따져가지고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버스 옐로우 캡 캘리포니아 이 케이스는 뭘까요? 한마디로 커먼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과실에 대한 문제가 원 피고가 어떻게 돼요? 과실로 자동차 운전한 사고를 냈어요. 과실이라는 건 좀 빨리 살렸지. 그래서 원고에 상해를 입혔어. 원고는 어떻게 될까요? 원고도 과실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피고도 과실했죠. 원고도 이렇게 어떻게 갑자기 랩처럼 그냥 해버렸어. 그러니까 누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피고도 과실이 있고 원고도 과실이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일어나 같은데? 쌍방도 쌍방이지만 우리 같으면 이제 과실을 배분하지. 그죠? 자, 40%, 60% 이렇게 하겠죠. 미국도 뭐 비슷해요. 그래도 과실, 특히 이제 일경 컴퍼라티브 네글리전스죠. 과실에 대한 비례적 과실이라고 하죠. 이 경우 그래서 penalty 뭐 partially to blame for own injury. 또 원고도 잘못해서 할 수죠. 피고가 잘못했지만 원고도 잘못했어. 커먼룰이 지금 있어요. 어떨까요? 커먼룰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내가 비록 피고가 90%의 잘못을 가하고 원고가 10%의 과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커먼룰에서는 어떻게 됐어? 배상을 못 받아. 본인이 규칙사유가 있기 때문에 2%에. 그게 뭐예요? 컨트리뷰터리 negligence. 이 커먼로의 이게 맹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영국에서 그냥 들어간 전통인데 이 커먼로의 맹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modified. 수정을 해서 현대사회에 맞게 개정을 해서 현지사회 법을 적용시키는 것. 그게 뭐였을까? 그게 이제 판사들의 고민이지. 그건 이제 그들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얘기해봐요. 형평법. 예? 형평법. 여기서 형평법은 좀 곤란하죠. 형평법은 주로 이제 specific performance, injunction 이런 경우에 쓰는 게 있고, 바로 손해배상을 배상하기 곤란한 경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집행, 강제 집행이라는 형평법에 해당되겠죠. 이 경우는 이제 contributory negligence를 조금 변형해서 comparative, 그죠? pure comparative 이렇게 조금 변형해서 예를 들어서 원고가 1%의 과실이 있다 하게 되면 90% 배상 못 받는 거 아니야. 얼마나 이게 냉혹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비례하자, 비례. 90%에 99%는 거기에 과실이 있으면 1%만 100%에서 1% 빼면 될 거 아니야. 90% 배상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자, 60% 40%면 100%에서 60%만 배상 받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바로 컴퍼라티브 네글리전스죠. 그래서 우리가 커먼룰 자체가 컨트리뷰티브 네글리전스라는 게 얼마나 냉혹한 법칙인지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컴퍼라티브 네글리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네글리전트 플랜티 과실에 해당되는 원고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뭐예요? may have its damage. 그의 손해배상을 reduce to the extent. 감소된 형태로 저희 과실에 참여하는 과실을 그거는 제외하고 감소시켜서 예를 들어서 40%의 과실이 있다면 40% 뺀 나머지 60%를 받으면 되는 거고 37%의 과실이 있다 그러면 37%를 빼고
63%만 받으면 되고. 이게 바로 이제 컴퍼라티브 네글리전스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잡이 없다. 커먼 룰을 따지게 되면 정말 원고가 0.2%나 하더라도 배상을 못 받는 그런 황당한 사태가 발생하죠. 이게 이제 교정이 현재 와서 모니터링돼 물리학 보시겠어요. 재밌죠? 아주 과학적이야. 과학적이고 이런 건 실제로 우리가 로스쿨 시험에서도 교수님들이 내요. 시험을 어떻게 이 데미지 손해배상을 산정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다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코트 캘리포니아 케이스죠.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원고가 잘못 좌회전해가지고 결국은 피고에 자동차가 부닥쳐서 상해에 있는 그런 사실이 생겼고, 실제로 이제 커먼로에 따라서 컨트리뷰터리 네글리전트인 거죠. 기여적 과실에 속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Trial court enter judgment for the defendant. Trial court enter judgment for the defendant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Trial court enter judgment for the defendant. 이랬죠. 피고가 과실로 인해서, 피고의 과실로 인해서 원고를 상해했는데 왜 피고한테 승소 의견을 줬어요? 그러니까 재밌어서. 그러니까 이 판결을 보게 되면 이 케이스 보기가 금방 알아야 돼. 이게 뭐 길고 보니까 여기는 이제 그렇지만 이거 봐요. The trial court and the judgment for the defendant. 왜 피고가 승이지? 피고가 과실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원고가 1%라도 과실했으면 피고가 99%를 하더라도 피고 승이죠. 손해배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원고가 열받아가지고 뭐예요? 자, 항소한 거죠. 항소한 거예요. 그래서 커먼 원칙대로 해야 되느냐? 그죠? 네, 한마디로 완전하게 자신의 청구 내용을 금지시키면 안 된다. 왜냐? 이게 아주 획기적인 1975년도 캘리포니아 판결인데 아주 우리 중요한 과실에 대한 내용을 원칙대로 다루고 있어요. 이 문제는 물론 컨트리뷰터 네글리전스죠. 컨트리뷰터 네글리전스는 뭘까요? 한마디로 bars or recovery when plaintiff's negligent conduct has contributed any legal cause and degree to the harm suffered by him. 한마디로 원고의 과실 행위 자체가 그 사건에서 조금만이라도 그죠? 기여를 했다 그러면 전체의 손해배상을 박탈시켜버리고 그런 명확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그럼 뭐예요? Comparative negligence 좀 해달라. Comparative negligence 뭘까요? Liability, assess liability. 책임을 평가하는 거예요. Intellect proportion to fault. 과실에 비례, 과실 비례에 따라 직접적인 비실에 따라 30%를 내 과실에 따라 30%, 70%는 했다면 70%, 30%만 내 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아주 중요한 캘리포니아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컨트리뷰티 네글리전스 같은 거 어때요? 전부 다 받든지 못 받든지. 이것도 뭐예요? 지금 이 법리 논쟁 과정에서 컴퍼라티브 네글리전스도 그 전 단계도 뭐 있었냐면, 자, 50%가 넘게 되면 못 받도록 하자. 지금까지 1%라도 있었다면 못 받게 했는데 50% 이상만 되면 못 받도록 하자. 그러면 원고가 52%의 과실이 있고 피고가 49% 있다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피해자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럼 50%는 아무도 못 받아. 근데 받을 게 없죠. 1% 때문에 왔다 오러났으니 되는 거예요. 1% 때문에 49%. 내가 40% 과실이 있다고 그러면 상대가 51%. 1%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죠? 오러났으니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도가 좀 합리적이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컨트리트 네그전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컨트리트 네그전스에 대한 문제를 도입하는 그런 전초전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pure form of comparison negative, pure라죠. pure. 순수한 형태의 비교죠. 비교죠. 비례적 과실. 과실 문제 결국 뭐죠? Proportional liability intellect proportion for all cases. 그 모든 사건에서 과실을 직접적인 비례로 그 책임을 배분하는 것. 이 자체야말로 pure form of comparison negative죠. 이게 바로 이거예요. 플로리다에서 호프만이죠. 호프만 우리가 케이스에서 플로리다 대법원에서 채택된 내용이죠. 그래서 미시시피나 로드아일랜드, 워싱턴에서도 채택된 그런 케이스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모든 학자들이, 평론가들이 선호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ure form of comparative negative를 하자. 그게 이제 한마디로 이 영어까지 형태의 커먼 룰을 좀 수정하는 모디파이드 형태의 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법리를 만들어가는 것, 현실사회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이제 판사의 번뜩이는 그런 재치로 판단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apportionment based on fault up to the point that its plaintiff's level is equal to the or greater than of defendant. 한마디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해야 되냐? 컨트랙트 형태가 그러니까 비례적 과실 행위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대부분은 과실을 넣는 과실을 한마디로 원고의 과실에 그렇죠? 원고의 과실과 같거나 어떻게 돼요? 피고의 과실이 원고의 과실 같거나 큰 부분에서 딱 중단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딱 우리가 중단해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판결책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변호적으로 우리가 비례적인 손해배상 청구 방법 자체가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직접적인 비례 원칙을 우리가 적용하고 있다. 그런 게 있어요. 앞에 얘기한 내용이 그래요. 50% 룰 자체가, 이 50% 룰 자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49%냐 50%에 따라서 오로나스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서라는 이제 이 학자가 보게 되면 원북에 보면 컴패러티브 네글리전스에 우리가 다 돼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죠. 캘리포니아 로 리뷰에 나온 케이스도 프로서 같은 경우에 이 판결문에 딱 인용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For all foregoing reasons, 그죠? 이런 앞에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All or nothing. The all or nothing rule of contrary negligence presently exists in the state should be and herewith superseded by system pure comparative negligence. 이러한 명확한 형식의 기여적인 과실 형태가 뭘 바꿔야 돼요? pure comparative negligence를 바꿔야 된다. 그죠? 그래야 된다. 이건 판례의 중대한 변경이죠. 우리나라도 대법원에서 판례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엄청난 어떤 저항감도 있고 판례라는 쉽게 변경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assigned responsibility liability 책임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과 그죠? 책임을 배분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돼요? 과실의 쌍방의 과실의 양의 직접적인 비율에 따라서 한다. 그래서 원심에서는 어떻게 돼요? 피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 어떻게 돼요? judgment reversed. 피고의 왜? 원고의 손을 들어줬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근데 dissenting opinion이 있어요. dissenting. 우리가 그 판결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majority opinion이 있죠. 다수견이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소수견도 있죠. 그 다음에 별개견이 있죠. 별개견은 우리 미국은 같이 이제 포함된 메조리티 의견에 포함되어 있고, 그죠? dissenting, 이건 결국은 이제 소수견 자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Legislature is the branch able to affect transition from contributory to corporate negligence or some other doctrine negligence.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이러한 그 과실에 대한 문제를 전환하는 것 자체는 입법부의 소관이다. 입법부의 법률 제정권이 있기 때문에 입법부의 소관이다. 되는 쓸데없이 법원에서 이런 것을 판례로 확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그 Century of the Doctrine today, 커먼로의 오랜 원칙 1722년도에 있었던 캘리포니아죠. 이 케이스가 결국은 판례가 변경돼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판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We are again guilty of judicial chauvinism. 그죠? 이렇게 자기 자성하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파견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할 수 있느냐? 그 사회의 여러 가지 룰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뭐예요? 케이스도 중요하지만 그 판단은 뭡니까? 꼭 우리가 사법부에서 할 게 아니라 입법부에서 그것을 법을 제정해서 올바르게 집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캘리포니아 스프링 코트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전망하고 있죠. 따라서 커먼의 원칙대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우리는 이게 너무 박탈된 게 아니고 비례적으로 그죠? 손해배상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어떻게 돼요? 법원에서 뭐예요? 피어 컴프레트 네글리전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택하게 됐고, 따라서 과실, 원고의 과실을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 과실을 제하고 손해를 청구하죠. 배상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법원에서 결국은 이러한 법의 원칙을 잘 만들어서 이런 분쟁을 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뭐예요? 결국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룰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룰이죠. 룰. 이게 우리나라 성문법으로 따지면 법률이죠. 법률을 무섭게 얘기하는데 이게 법률이죠. 법률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컨트랙 문제죠. 앞에는 이제 토출에 대한 문제였고, 이런 컨트랙에 대한 문제인데, 컨트랙은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쌍방이 계약을 맺는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이 케이스는 한마디로 원고가 계약 과정에서 재미로 농담을 했다, 그런 케이스야. 농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성립이 되느냐, 강행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이 문제는 뭘까요? Whether defendant, 원 피고가 offer, 청약을 받아들였느냐? 그 받아들인 게 뭐예요? 어떻게 돼요? Was in jest, 한마디로 좀 jest라는 거? 한마디로 좀 농담으로, 좀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청약 자체가 주는 의미는 뭐냐? 받아주는 거예요. 이 케이스 1954년도 버지니아에 있었던 케이스죠. 루시 앤 제모 케이스인데 유명한 케이스죠. 로스쿨 가면 항상 컨트롤 케이스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케이스죠. 그래서 소송은 어떻게 됐어요? 루시가 이제 원 거죠. 왜 뭐 루시가 오고 제모가 피고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모가 이제 어떻게 돼요? 트랙 오브 랜드, 토지를 판 거죠. 한 거고 471.6에이커에 해당되고 면적이 퍼거슨 팜이라는 건데 5만 배 이제 루시한테 파는 그런 형태의 내용을 볼 수 있겠어요. 루시는 이제 원고축은 한마디로 문제 농장을 반반씩 나눠서 갖기로 하고 그렇게 판매를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그 문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We hereby agree to sell to Lucy the Ferguson Farm completed for $50,000 title satisfactory to buyer signed by the defendant Gemma 이다 됨. 여기 피고가 이미 사인했고 매도자가 사인하고 금액도 정확히 명기돼 있고 완벽하게 돼 있어요. 내용은. 결국 뭐예요? 5만 불에 현찰로 주고 판매하는 걸로 이제 사인이 되어 있는데 제모 주장은 뭘까요? 매도자의 주장은 뭐냐면 그 청약 오프라는 건 뭐예요? Made in gesture. 한마디로 농담하는 건데 왜 이거 지금 내가 판매하느냐? 농담인데. 당시에 이제 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술을 먹고 있었죠.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걸 써놓고 와이프가 사인하라고 했어요. 루시한테 주지 않았지만 루시가 결국 어때요? 결국 픽업해가지고 읽고 자신의 포켓에 집어넣고 어떻게 됐어요? 한마디로 계약금처럼 5억을 줬어요. 5억을 주면서 5억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제모가 받지 않았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계약이 성립됐냐, 이건 어떻게 성립됐냐? 어려운 얘기죠. 당시에 루시 매수자는 상당히 심각했고, 그 다음에 매도자는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할 의사가 없다. 모든 이 계약 문제는 그냥 농담적으로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데포지션이라는 게 증인들의 증인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Assignment of error is to the action of the court. 뭔가 잘못된 assignment. 그 법원에서 이 assignment, 이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하급심에서 어떤 잘못에 대한 assignment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피고가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충분하게 우리가 허풍이라는 것은 매수자한테 분명하게 5만 불 해당되지 않는 흉흉한 문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농담주에 불과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놓고 이제 술 먹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조지아 파처럼 정말 이게 뭐 허풍이나 떨고 있는 거죠. 술 먹으면서 네가 내 5만 불, 내그 퍼거슨이라는 팜 엄청나게 큰데 5만 불 같은 얼마만치 큰 돈 아니에요? 그게 분위기들이 뭐 어떻게 살 수 있어? 팔아볼까 하면서 막 술 먹으면서 계속 고절된 상태였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제모라는 사람이 아마도 매도자가 그렇게 당시에 그 문건 계약서를 이해 못할 정도로 그게 술에 취해 있지 않았어요. 술에 취하지 않고 정식으로 그 계약서가 잘 집행되는 거죠. 된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따라서 그것이 무효화될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 오랄 아규먼트에서도 인정했고 제모가 술 먹지 않았다 뭐 이런 사실들. 그리고 뭐 사인하기 전에 한 40분 정도 또 논쟁도 있었고 그래놓고 또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을 하나 미스터 앤 미시스 제머로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사건을 우리가 판단할 때 한마디로 피고가 주장하는 그 증거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게 어떻게 돼요? 제머는 결국 뭐랄까? What jesting about selling his farm to Lucy. 한마디로 계속 농담으로 자기의 농장을 팔려고 한 거고 사실상의 거래라는 게 어떻게 됐어요? 이건 뭐 한마디 농담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이하면 루시, 매수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오히려 심각하게 이건 뭐예요? 트랜잭션이다. 한 사람은 농담적으로 얘기한 거고 한 사람은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농담적으로 얘기한 것은 상대방이 읽을 수가 없어. 그죠? 상대방이 농담이라는 걸 알아서는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데 상대방은 이 사람은 농담으로 팍팍 떠면서 5만 분 사! 그래서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아주 진지하게 5만 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산 그런 태도를 보인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그래서 serious business transaction and good faith sale and purchase of the farm. 아마도 선의로 우리가 그 구입하려는 의도를 우리가 충분하게 받고 사인도 했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 어떨까요? We must look to outward expression of person. 결국 외모의 그 의사의 표시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숨겨진 비밀에 밝혀지지 않은 의사를 우리가 볼 수는 없고 그 넘어서 보기는 힘들어. 그 사람의 의도를 보기 힘들잖아요. 외견상의 내용만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지 내부적인 어떤 의견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라든지 행위 자체의 합리적인 의미에 의하면 그죠? 당연하게 그 사람한테 그 의도가 전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mental assent of party 당사자의 어떤 지적이고 그죠? 지적인 생각 mental assent 한마디로 의사 그죠? 합치 의사는 한마디로 계약의 형성의 기본은 아니라는 거죠. 핵심적인 용어는 아니고 한마디로 어때요? His undisclosed intention 지금 제모가 얘기했던 속마음 나는 농담이야 밝혀지지 않은 의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뭘 외에는 비합리적인 의미가 소위 그 의사의 그 외부에 표출된 그 내용의 비합리적인 의미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것 제외하고는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비성적인 의미라는 것을 제모하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뚜렷하게 얘기해주면 몰라. 근데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속으로 제스처라고 얘기하니까 상대방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의미를. 그래서 whether writing signed by the defendants, 한마디로 피고가 사인한 거죠. 문서를. 그리고 not sought to be enforced by the complaint, 한마디로 원고가 강행하도록 요구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무시가 당연하게 serious, 심각하게 청약을 한 거고 또 상대방은 또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고 결론은 그렇죠. 상대방 주장은 뭐예요? 비밀로 상대방은 모르지만 내가 비밀로 허풍 떨면서 얘기했다 라고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뭐예요? 상대방은 모르니까 그 내심은 모르니까 결론적으로 이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컨트랙은 내심을 파악해야 돼. 이 시추로 시츄에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파악해야지만 그 의미를 그러니까 영어를 좀 하셔야 돼요. 그죠? 제가 지금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는 dependence wanted. 피고는 뭐예요? 법원으로 하여금 규칙들을, 그죠? 룰들을 설명하도록 했죠. 뭘 근거로? 계약의 주관적인 이론을 근거로 그렇게 한 거죠.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한마디로 비밀로 농담으로 청약을 했을 때 뭘 했다. 그리고 오파리가 청약자가 그것을 농담으로 받았다. 그럼 어떻게? 계약이 성립 안 한다. 상대방도 농담, 나도 농담이 성립하지 않죠. 근데 상대방은 농담인데 나는 농담인지 몰라. 내가 받았어. 그럼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이게 이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 그래서 이 케이스는 바로 객관적인 이론을 근거로 법을 정한 그런 케이스가 볼 수 있고, 결국은 후반, 후기 뒷부분에 우리가 원칙을 법원에서 채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걸로 볼 수 있죠.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인데 우리가 법원에서 상당히 고도의 예수님을 발휘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컨트롤을 우리가 결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토어치인데 북부행위에 관한 실제로 앞에서 배웠던 폭력이라는 게 뭐예요? 배웠던 intentional, harmful, offensive, unfamiliar, touching or personal 관한다. 이 6가지의 엘리먼트가 존재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피고가 원고의 몸을 건드리지 않고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피고가 원고의 모자를 쳐서 혹은 안경을 쳐서 떨어뜨린다든지 케인, 지팡이를 쳐서 손에 몸 안 대고 지팡이만 쳐서 혹은 이 사건처럼 뷔페 레스토랑에서 흑인 원고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접시를 가지고 접시를 뺏어가는 경우 어떻게 되냐? 이게 토치에 어디 해당되냐? 불법행위 해당될까요? 자, 퍼슨에 대한 이제 퍼슨은 이제 보다 넓게 해석한다 이거. 퍼슨은 그럼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자, 거기다 중간에 보면 shouting, he and negro could not be served in the club. 이 클럽에서 나사에 이제 다니는 그 과학자인데 한마디로 이제 모텔에 레슬링 클럽에서 이제 옆에 식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으려고 줄 디쉬 가지고 접시 가지고 서 있는데 결국은 접시를 뺏었죠. 이런 니그로가 여기서 먹을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그때는 인종차별이 심해가지고 그냥 백인들이 흑인을 모멸차게 그냥 뺏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요? 소를 제기한 거죠. 뭐를 제기해? 손도 안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뭐예요? Under the fact,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 Under the fact of this, 이 사건의 사실을 보아서 뭐예요? We have no different, 어려움이 없다. holding, 우리가 판단하는데 intentional grafting of practice plate, 아마도 원고의 접시를 물도로 잡아내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배터리 폭력에 해당된다. 몸은 다치지 않더라도 원고의 몸에 이치화된 것, 모자, 안경, 케인, 구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person이라는 거, 그죠? 얘기했던 person of another, person이라는 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판례로 확립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텍사스 스프링 코트의 케이스인데 굉장히 아주 유명한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재밌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제 이 클래스 케이스가 있어요. 이 1932년도 케이스를 보게 되면 텍사스에 있었는데 이 케이스 보면 원고가 어떻게 됐어요? 한마디로 피고가 원고의 책을 뺏었어. 원고가 피고의 책을 뺏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것도 이제 한마디로 침해에 해당된다. 침해.
네. 여기서 이제 어설픈 클래스가 생각된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냈는데 한마디로 원고가 책을 뺏김으로써 뭐가 발생될까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모멸감, 그죠? 품위상실, humiliation, indignity 이런 게 품격의 손상이 있는 거죠. 이게 나사의 직원이 아무리 얼굴이 검은 이들과 하더라도 줄 서가지고 접시를 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뺏어가버려.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 밑에. 자 밑에 부하한테 모멸감. 이게 바로 이제 손해배상의 청구 원인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보세요. plaintiff grievance 원고의 청원, 소위 불만이죠. 원고의 불만이라는 것은 바로 consists in the offense to dignity involving unfamiliar intentional invasion of inviolability of the person. 그 자신, 사람이죠. 그 자신. 미국으로 그 얘기했던 피셔, 그 자신의 불가침성, inviolability, 불가침성, 내 신체가 누구를 함부로 침범하면 안 돼. 불가침성. 이게 그죠? 침해죠. 의도적인 침해. 내가 얘기해줘요. 이렇게 했지만 이걸 뺏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신체와 일치화된 것을 불가침을 침해한다. 그죠? 아주 침해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there are some things such as clothing, cane, 한마디로 지팡이라든지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손에서 뺏어가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침해에 해당된다. 불쾌한 침해에 해당된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이제 액션 컨택트에 해당되고, 따라서 so intimately connected with one's body, 한 사람의 육체, 몸체와 일치가 된, 친밀하게 일치가 됐죠. 네, 셀폰도 일치가 된 거죠. 모자도 일치가 된 거야. 게임도 일치가 된. 일치가 된 것을 몸을 건드리지 않고 그 물건을 뺏어가는 것 자체는 결국 뭐예요? 똑같이 몸을 타창한 거 똑같이 이제 하는 거죠. 해당된다. 보는 거죠. We hold therefore forceful disposition of plaintiff's fisher's plate. 원고인 피셔의 접시를 강압적으로 박탈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정말 분명하게 대가를 구성한다. 이 케이스는 결국 뭐예요? force이라는 것은 판례상 closely connected to the plaintiff, 원고에 근접되게 연관되어 있는 것, 물건까지 포함되는 우리가 개념으로 우리가 합되고 피셔인 원고의 승으로 끝난 사건의 도시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펠렛 코트, 소위 이제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법리를 만드는데 그러한 그 원칙들, 구성 요건들을 보게 되면 바로 그거죠. 바로 법률의 원칙들을 우리가 설명함으로써 논쟁들을 해결하는 거고, 법의 원칙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구성 요건으로 다 밑으로 되어 있는 거죠. 구성 요건이 또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구성 요건과 그 룰들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케이스를 보게 되면 그런 룰과 엘리멘트가 하나씩 그게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은 원고를 소위 소를 지배하는 원고가 패소하게 되죠. 이게 1차분의 케이스 분석, 판례 분석입니다.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미국 가서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죠. 이제 실제로 이 케이스를 이제 쭉 공부하게 되면 미국 가면 이제 가볍게 이제 해결할 수 있죠. 케이스가 있구나. 이제 단지 미국에서는 영어로 이제 얘기하는 것뿐이지 아무 이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최소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공부를 하고 가게 되면 뭐 1년이라는 게 그대로 그냥 의미 있는 세월을 막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뭐 케이스 있다가 침 묻히고 잠자고 뭐 열심히 하긴 하는데 진동 하나도 없어. 뭐가 뭔지 몰라.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위에도 혹시 친구도 있으면 같이 와서 로스쿨 가기 전에 저하고 한 6개월이고 딱 한번 케이스를 보고 분석하고 한번 연구해서 끝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질문, 네, 질문하세요. 아니, 아까 전에 있었던 그 영부 판례였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 소수 의견인가? 저기로 디센팅 보면 그것은 입법부가 할 얘기다. 그렇죠. 이렇게 말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근데 사실 이 아까 처음 말씀하신 그 불문법 국가는 이 법원에서 입법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또 그 별개로 입법부가 할 일이라고 말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뭐 미국은 헌법은 법률 제정권은 이제 입법부가 있는 거니까 대통령 법률 권한이 없어요. 제정 권한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헌법을 배우게 되면 입법부와 사법부 간에 또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영원한 숙제가 남아있어. 권한의 확대가 자꾸 있으니까. 입법부, 사법부는 자기네 권한을 계속 영역을 넓혀가지고 가나만 정치적인 문제, 폴리티컬 파시즘까지 전부 사법부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근데 입법부에서는 뭘까요? 야,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고도의 그 정치적인 판단으로 해야 되는데 사법부에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사법부가 계속 그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지금은. 또 대통령 권한도 계속 넓혀가고. 근데 이제 사실은 미국은 지금 현재 불문법의 국가라 하지만 엄청난 많은 양의 연방법이 존재해요. 그건 결국은 시빌로나 커먼로 칸츄리가 이제 퓨전이 돼버렸어. 서로 좋은 점을 찾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미국에 보면 웬만한 중요한 형사법은 전부 다 성문법으로 돼 있어요. 다 성문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배운 불문법 국가니까 이거는 존재하지 않고 케이스만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아까 보여주신 거는 옛날 케이스. 옛날 케이스죠. 그래도 그렇게 소수 의견이 그렇게 말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라든지 입법부의 권한의 문제가 이제 사실은 1860년대 70년부터 나온 얘기예요. 수용법 1조가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그 토론과 그 반대파들의 소위 페달리스트, non-페달리스트 싸움들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 내용들이 거의 150년 이후에 나온 거예요. 이게 다시 늦게 나온 거죠. 근데 그래도 그 판사 얘기는 뭐 소수 의견이지만 자기 의견은 소지껏 얘기한 거예요. 꼭 사법부가 그걸 우리가 케이스에서 만들어서 얘기할 게 아니고 명확하게 법률을 지키는 수범자인 국민한테 정확하게 법률을 만들어주는 게 낫지. 그럼 그 매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의견이지. 그리고 역사에 남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에도 지금 행정 권한도 많아지고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의 싸움이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국제협약 같은 거 이게 대통령의 사인을 꼭 사인으로 발효가 돼야 되느냐, 입법부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권한이 확대되고 또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대한 문제. 그래서 헌법에 대한 통치구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미국 같은. 그래서 그런 이것은 지금 오바마 행정부도 행정원을 천억 많이 쓴다. 많이 재벌 이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헌법을 배우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또 질문. 아니, 그게 좀 궁금했어. 네. 공부 좀 하셨어요? 어느 정도?